자, 오늘은 다항식의 연산과 관련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우선 이쪽 단어는 수학상 들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단원이고, 아무래도 좀 뭐 선행을 했었던 친구들이라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반드시 봤을 만한 단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서 지겨울 수도 있어.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하고는 싶은데, 그러다 보니 이걸 일부러 내가 영상으로 남겨놓는 이유가 실제 현장에서 보면 각 학생들별로 이 단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 이쪽 단어는 수업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온 다음에 연습을 제대로 할 친구들 또는 꼼꼼하게 다 살펴볼 친구들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넘겨보면서 체크할 거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복습하고 오는 방식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꼭 제대로 연습하고 또는 제대로 보고 이쪽 단원과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단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선 이쪽 단원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다항식이잖아. 그치? 그럼 다항식이라는 아이를 다루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문자야, 문자. 다항식은 대부분 문자로 만들어져 있으니 문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뭐예요? 수를 나타내는 문자죠? 수를 나타내는 거, 수를 대신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문자 중에는 뭐 A, B, C라든가 X, Y, Z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잖아? 쓰다 보니 얘네들은 반드시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갖거나 또는 용도가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여기 말하는 문자는 상수라는 개념과 또는 변수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고 이때 상수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문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변수는 그냥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상자고 얘는 변할 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대부분 상수의 경우에는 문자를 A 또는 B 또는 C와 같은 방식으로 관습적으로 쓰고요. 변수는 주로 X나 Y나 Z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항식이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어떤 식들에서는 문자가 많이 등장을 할 건데 이 문자는 상수 아니면 변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얘 어떤 걸 변수로 볼 건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 앞뒤 뭐 문제의 맥락이라든가 또는 X에 관하여 또는 Y에 관하여 라는 말처럼 특정 문자를 언급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문자를 변수로 보란 얘기야. 알겠죠? 그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을 제대로 언급하기 위해선 그 다항식을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로서의 단항식 또는 항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 자, 다항식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엔 다항식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정의가 될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항식을 쓰고 나면 각각의 구성 요소로서의 항에 대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뭐 개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차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그 다음엔 상수라는 것도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동류항이라는 개념도 있겠다. 자, 요 정도까지만 살짝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예를 들면 단항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숫자나 또는 문자들의 뭘로 이루어져? 곱으로만 이루어져. 연결되어 있어. 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식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단항식이라고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 자, 3에 x의 제곱에 y에 해당되는 식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3이라는 숫자와 x라는 문자 두 번 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y라는 문자들을 곱으로만 만들었네. 자,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단항식이라고 한다. 자, 이때 여기는 곱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나눗셈이 등장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자, x에 y의 제곱에 z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러면 이때 z라는 아이도 문자로 쓰였기 때문에 이때 문자로 쓰인 z를 변수로 취급한다면 이때는 곱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나눗셈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얘를 단항식이라고 하지는 않더라야.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이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z분의 y제곱이라는 이 전체가 뭘로 취급이 되냐면 개수로 취급이 돼. 그래서 이미 이 개수라는 말을 여기서 언급 안 할 수가 없네. 됐어요? 자, 개수라는 건 뭐냐? 특정 문자, 문제에서 제시한 어떤 특정 문자가 있을 거야? 만약에 특정 문자를 언급하지 않으면 모든 문자가 다 특정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항에서 의미해.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모든 용어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우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기에서는 Z를 특정 문자로 생각을 한다면 Z로 나누는 건 허락하지 않아. 너는 단항식이 아니야. 이런 건 분수식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게. 그럼 다항식이라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다항식은 단항식들로 만들어졌는데, 단항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돼?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단항식과 단항식이 뭐로만? 덧셈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냥 하나의 단항식도 넓은 의미의 다항식입니다 라고도 쓰이기도 해. 알겠죠? 자, 그냥 뭐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다항식이 될 수 있느냐? 뭐 x의 제곱 더하기 3의 xy 더하기 5의 y 제곱 같이 x 두 번 곱했죠? 3하고 x하고 y 한 번씩 곱했죠? 5하고 y 두 번 곱했잖아. 이 각각들을 뭐라고 한다고? 단항식이라고 하고, 이 각각의 단항식들을 덧셈으로만 연결했죠? 이걸 다항식이라고 하더라. 이때는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라는 아이는 플러스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숫자를 마이너스 5라고 바꿔서 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그냥 단항식을 덧셈으로 연결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x 더하기 x분의 1과 같이 얘는 단항식, 얘는 단항식이 아니죠. 따라서 얘는 전체로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이라는 게 있는데, 항이라는 건 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항들을, 각각의 단항식들을 항이라고 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아까 얘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이 식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볼게. 자, 만약에 여기에서 x를 특정 문자로 보잖아. 그럼 x의 2차식은 여기 있고요. x의 1차식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너가 될 거야. 즉 상수항은 뭐냐면 또 마찬가지야.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상수라고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상수로 만들어지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개수라는 건 어떤 항에서, 특정 항에서야 특정 문자 x라는 문자를 제외하잖아. 그럼 3y가 남지. 이 3y가 개수가 되는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x 1차 항의 개수야. 그러면 여기는 상수항 이게 될 거고, 여기는 2차 항의 개수는 얼마? 1이 됩니다 라고 놓을 수 있겠네. 됐죠? 만약에 y라는 문자에 관해서 보면 y 2차 항의 개수는 뭐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y 1차 항의 개수는 뭐가 된다? 3x가 됩니다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차수를 볼게요. 차수.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x 두 번 곱했기 때문에 2차, 여기는 x하고 y 각각 한 번씩 곱했기 때문에 2차, 여기는 y를 두 번 곱했기 때문에 2차. 근데 특정 문자를 언급하지 않잖아. 그러면 x든 y든 모든 차수를 다 더해주면 돼. 곱해준 만큼 더해주면 된다. 근데 만약에 x에 관한 이라는 식으로 특정 문자를 언급하잖아. 그럼 넌 x에 관한 2차, x에 관한 1차, x에 관한 차수가 0차라고 합시다. 0차, 0, 1, 2, 3에서 0부터 시작하면 0은 상수항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실제로 0차라는 건 수학 1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언급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나, 연속성, 숫자 1차, 2차, 3차라는 연속성으로 기억을 하기 위해선 상수를 그냥 0차 다항식이라고 해도 지금은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차수라는 건 그 특정 문자가 곱해진 횟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항식에서 차수라는 건 가장 높은 차수를 갖고 있는 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 뭐 5, x, y, z 이렇게 있었다면 너는 3차가 되잖아. 너는 2차, 너는 2차, 너는 2차였기 때문에 너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식은 3차식입니다 라는 거고, 좀 더 엄밀하게는 x, y, z에 관한 3차식입니다가 될 거야. 그런데 이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보면 전체 이 다항식의 차수는 2차가 됩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 이 식 전체를 z에 관한 식으로 봤었을 때는 z에 관한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였기 때문에 1차식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엔 동류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름에서 알고 있다시피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야. 비슷한 아이들끼리인 거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x에 관한 1차, x에 관한 1차. x에 관해서 둘 다 1차식이야 라고 했더니 이 둘을 x에 관한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만약에 y에 관한 1차도 마찬가지겠죠. y에 관한 1차, y에 관한 1차 있기 때문에 이 둘은 y에 관해서도 역시 동류항이고요.
너는 x에 관한 2차, 너는 그냥 y에 관한 2차. 서로 차수가 같을지라도 해당되는 특정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동료항이라고 하지 않는다야.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항식을 언급하기엔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었고, 이 용어들을 언급할 때마다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오해 없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적어보시고 구분해보는 훈련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났더니 지금 보면 이 식들은 그나마 얘는 좀 낫지만 좀 더 복잡한 다항식이 있었을 때 막 앞에 나왔었던 식이 뒤에도 막 나오는 형태 같기도 하고 막 복잡하게 쓰이면 정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보통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내림차순 정리, 하나는 오름차순 정리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림차순 정리라는 건 특정 문자에 관해서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점점점 나열하는 방식으로 덧셈으로 연결한 식을 내림차순이라고 한다. 오름차순은 그 반대가 되겠죠? 낮은 차수부터 높은 차수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드디어 다항식을 대상으로 뭘 하고 싶어지겠어? 연산을 하고 싶어지겠죠? 연산. 자, 여기서 말하는 연산은 뭐가 될 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겠다. 되고 있어요? 혹시 나 여기 뭐 차수,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 안 써줬다고 정리 안 하는 건 아니겠지? 꼭 하세요. 자, 그러면 연산을 할 건데 덧셈, 뺄셈은 이미 중학교 때 많이 걸쳐서 해봤잖아.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고 보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수학적인 개념은 뭐가 있었다? 그렇죠. 동료항의 개념이라든가 동료항으로 묶어서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할 거니까 이때는 또 어떤 개념도 필요하겠죠? 개수라는 개념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덧셈, 뺄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뭐 또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곱셈하고 관련해서도 또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이 곱셈에서 수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칙이 뭐가 있었다? 그렇죠. 지수 법칙이 있었다. 자, 여기서 쓰이는 지수 법칙은 지수가 거듭제곱으로서 자연수 지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크게 봤을 때 이 지수 법칙은 몇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전제 조건이 뭐였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면 A는 뭐가 된다? 실수가 되고요. 이때 M이라는 문자와 N이라는 문자는 자연수로서 존재하고 있었을 때 자, A의 M승과 곱하기 A의 N승이라는 값은 A의 M 더하기 N승이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 이때 이 각각에 해당되는 문자의 수체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미리 의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왜? 나중에 수원으로 가면 이 지수가 정수, 음수,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 실수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그러면 기왕 쓴 김에 좀 몇 가지만 더 정리해볼까? 자, 그럼 A의 M 나누기 A의 N승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항상 이걸 쓰기 전에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무슨 연산을 쓰고 있어? 나눗셈이란 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0으로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제약 조건이 반드시 여기에는 지금 걸려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때 A의 M-N승이 되는 건 언제? 그쵸? M이 N보다 클 때. 왜? 우리는 이 지수가 유리수 지수만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M과 N이 같았잖아? 그럼 이때는 여기를 0이라고 쓰면 지금은 안 돼. 그치? 왜?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 따라서 뭐라고 써야 된다? 1이라고 써야 된다. 즉 AM승과 AN승은 본질적으로 같죠? 같은 숫자를 나누면 1이 될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M이 N보다 만약에 작다면 이때는 실제로 거듭제곱에 의한 계산을 해서 뭘로 나타내야 되죠? 분수식으로 나타내야 되겠네. 자, A의 M, N 빼기 M에 관한 거듭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A의 N승의 전체의 M승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건 A의 N승이라는 아이가 M번 곱해진 거잖아. A의 N승, A의 N승, A의 N승, A의 N승이 M번 곱해진 거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A의 Nm승이 됩니다. 이거 간혹 쓸 때 여러분 이렇게 쓰는 친구 있어. A의 N의 M승입니다. 큰일 나는 거야. 알겠죠?
헷갈리지 맙시다, 여러분.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A, B의 n승이라는 아이는 A의 n승, 그리고 B의 n승이 됩니다. 라고 놓을 수 있겠네. 꼭 분배 법칙 하듯이 적용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한다면 당연히 이 정도도 성립을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겠죠. A분의 B의 전체의 n승이라는 것은 A의 n승, 그리고 B의 n승입니다. 당연히 이 등호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중학교 때까지 배운 지수 법칙은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항식과 관련한 곱셈을 쓰려면 이 지수 법칙에서 헷갈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남은 이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이쪽 단어는 실제로 이 나눗셈 때문에 탄생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해. 자, 이 나눗셈과 관련해서 다항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새롭게 정의를 해봅시다. 자, 어떠한 다항식 A가 있어. 이게 다항식이야. 다항식 A를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그에 따르는 몫이 있고요. 그에 따르는 나머지가 있을 건데, 이전까지는 다항식을 만약에 어떠한 식을 나누었습니다 라고 하면 직접 나누는 방식으로 아마 취해서 표현을 했었을 거라고. 어떻게 표현했어? 예를 들면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는 R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텐데, 앞으로 이런 표현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표현 방식에 의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야. 알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다항식의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우리는 다항식의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게. 다항식의 나눗셈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게. 자, 이거 살짝 지우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선 다시 한번 용어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너는 어떤 다항식이고요. 이 다항식을 너로 나누었잖아. 너는 나누는 식이야. 나누는 식. 이때 너는 몫이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너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나머지가 됩니다 라고 할 거야. 이때 실제로 너가 나머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다? 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 식 간에 B라는 이 나누는 식의 차수와 R이라는 나머지의 차수는 반드시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는 낮아야만 해. 낮아야만. 알겠죠? 만약에 너가 높으면 덜 나눈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성립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너를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 즉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려면 나누는 식보다는 나머지가 반드시 차수가 낮아야 한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볼게. 자, 만약에 너가 3차였어. 그럼 B가 만약에 2차였잖아. 그러면 몫은 당연히 1차가 돼서 전체적으로 차수는 3차를 맞출 거고, 나머지는 몇 차가 될 거야? 2차보다는 낮아야 되기 때문에 1차가 되던가 또는 0차? 여기서 아까 내가 0차 뭐라고 했어? 상수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상수가 됩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건 난 뭐라고 부를 거야? 1차 이하라고 부를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다항식 A가 5차식이었어요 라고 하면 나누는 식이 만약에 또 뭐 이번엔 3차라고 해볼까? 3차식입니다. 그럼 몫은 몇 차? 2차식이 되어야만 하고, 이때 나머지는 몇 차? 2차라고 하면 안 된다. 이하입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 됐어요? 자, 이때 이 2차 이하입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보통 써보면 보통 이렇게 쓰죠. A에 자, x에 관한 식이었다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누군가는 또 이걸 보자마자 뭐야 이게 그냥 2차식이잖아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죠? 얘가 문자 개수잖아. 만약에 얘가 0이 되면 그러면 얘는 1차 식이 아니고 또 뭐가 되는 거죠? 1차 이하가 되는 거죠. 왜? 너가 또 0이 되면 이해됐죠? 즉 이 문자 개수들은 0이 될 수도 있다. 왜? 넌 실수로서 존재하는 아이라면 0도 실수 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0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 식은 이쪽 단원을 할 때는 2차 이하라고 읽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치? 만약에 이 식을 정확하게 2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라고 써야 돼? A는 0이 아닙니다 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는 A가 0입니다 라고 안 쓰면 2차 이하입니다 라고 읽으시면 된다. 자, 이걸 좀 더 일반화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 A라는 다항식이 너가 만약에 N차였고요. 나누는 식이 M차였다면 몫은 당연히 너에서 너를 뺀 N-M차가 될 거고,
그래서 너 둘이 더하면 n차가 나와야 되고. 됐나요? 자, 너가 나머지가 되기 위해선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하나 더 낮은 거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n-1차 이하의 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야. 자, 이걸 실제 계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자, 이런 다항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볼게요. 뭐 어떤 게 좋을까? 자, 한번 써봅시다. 자, 2x에 4승 더하기 자, 3x의 3승 마이너스 자, 3x의 제곱 빼기 더하기인가? 더하기 아유 복잡해. 2x-1입니다. 라는 다음과 같은 x에 관한 4차 다항식 내림차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식을 뭘로 나눠보는 거야? 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한번 나누어 볼게. 이번엔 계산을 위해서 직접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차가 2x의 4승인 거니까 너는 2x의 제곱이 돼서 최고차를 날려버릴 수 있게끔 너하고 너 곱해지고 너하고 너 곱해지고 너하고 너 곱해져. 그럼 너는 2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될 거야. 4차죠, 4차. 막 마음대로 막 써? 3차죠, 3차. 큰일 났네. 그래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뭐 해주면 되죠? 빼주면 되겠네. 날라갈 거고 너는 x의 3승 마이너스 5에 x의 제곱 하나 더 내리면 더하기 2에 x가 되겠다. 또 최고차를 없애주기 위해서 너 개수를 맞춰주게 x를 곱해주면 자,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빼주면 마이너스 6에 x의 제곱 더하기 x 하나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여전히 넌 2차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그치? 자, 그래서 넌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썼더니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에요. 한 번 더 빼줘. 빼줬더니 너 날라가고 너는 7x 더하기 5입니다. 이렇게 써지겠네. 자, 그래서 남아있는 7x 더하기 5를 너로 나누려고 봤더니 뭐야? 넌 1차, 너는 2차잖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너를 뭐라고 부른다? 너를 나머지라고 부르고 너를 뭐라고 부른다? 너를 몫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끝까지 놓고 봤더니 어떠한 다항식을 다음 같은 2차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 그치? 나누는 식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었죠. 됐어?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산의 결과를 다음 같은 형식으로 만약에 다시 써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2에 x의 4승 더하기 3에 x의 3승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뭘로?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그 너죠, 너. 2x의 제곱. 자, 2에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나머지 뭐? 7x 더하기 5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쓸 때에는 의미가 너가 나누는 식, 너가 나머지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을 해야 돼. 이때 너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너를 나누는 식으로 봤었을 때 너는 2차, 너는 1차, 차수가 하나 낮았어? 그럼 너가 뭐가 되는 거다?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곱셈이라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식을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 자, 어떻게? 자, 2x의 제곱 더하기 x-6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해도 여전히 7x 더하기 5가 되겠죠. 이 말인즉슨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이 식을 다음과 같은 2차식으로 나누면 너가 뭐가 되는 거다? 나머지가 되는 거다. 왜? 너는 2차, 너는 여전히 1차.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너가 너가 나머지, 너가 너가 나머지, 나누는 식, 또는 너가 너가 나누는 식, 여기서는 구분이 잘 안 되긴 한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나눌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나누는 식보다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써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돼. 여기가 예를 들면 3차, 여기가 만약에 5차였어. 됐죠? 그럼 여기를 1차로 나누면 여긴 4차가 될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차, 상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 놓고 아까처럼 해석한다고 5차를 4차로 나누면 몫은 1차가 될 거야?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4차로 나누잖아. 그럼 나머지는 3차도 가능하고 2차도 가능하고 1차도 가능하고 0차도 가능한 거야.
그 중에 0차라고 확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식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주의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너를 기준으로 너를 몫으로 봤을 때 생긴 나머지는 다시 너를 기준으로 너를 몫으로 보고 너를 나머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자, 하나 더.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요 식에서 여기 있는 요 나머지가 만약에 뭐가 되면 0차가 그냥 아니고 완전히 0이 돼버리면 너가 날아가서 제로가 되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다항식이 인수분해 된 거야. 그러니까 A라는 다항식의 인수는 B하고 Q가 있어요 라는 거고 B하고 Q의 입장에서는 A라는 다항식은 뭐가 되는 거죠? 배수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 됐어요? 어렵지 않겠지, 그치? 자, 이때 만약에 너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 A는 B라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아까 인수라고 그랬으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다항식을 직접 매번 나누는 이와 같은 노가다라고 할게. 이런 형식에 해당되는 문제만 매번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건 어떤 게 있었냐라고 봤더니 어떠한 다항식을 이렇게 2차가 아닌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자주 등장하더라야.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낼 때는 다음 같은 이런 계산 방법, 이런 걸 직접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접 계산법 말고도 좀 더 간결하게 목과 나머지를 구해내는 방법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걸 이름 지어줬어. 뭐라고? 조립제법이라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직접 계산법을 할 때 지금 보면 알겠지만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잘만 정리를 해두면 굳이 이런 차수와 관련한 x라는 문자를 또 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개수분리법이라고 해서 이런 x에 관한 차수를 다 없애고 개수들만 내림차순으로 달 정리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식 있잖아. 이 식 전체에서 너 3차항이 없었어. 그럼 이 차항을 앞에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개수만 쓸 때는 차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 0x의 3승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0이라고 써줘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런 것만 주의하면 계산할 때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이야 여기선 틀릴 일은 없을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조립제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조립제법이란 뭐냐? 미리 좀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다항식을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계산 방법인데 이때 이 다항식을 뭘로? 1차식.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x-알파로 나눈 뭐야?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뭐라고? 계산 방법이라고. 계산 방법. 계산법이야, 계산법. 그러니까 좀 더 간결한 계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 또는 좀 더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건 이거죠. 1차식으로 나누냐. 그리고 뭐가 필요해? 목과 나머지가 둘 다 필요해. 둘 다. 알겠죠? 만약에 나머지만 필요해. 이런 경우엔 또 다른 계산 방법이 있어. 자, 다시 한번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가로셈 형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느낌일 거야. 자, 만약에 이 다항식을 fx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되겠지. 자, fx는 1차식 너 x-알파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나머지가 있을 건데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0차 상수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고 이때 이 조립제법을 쓰면 여기는 qx라는 다항식과 r이라는 상수를 바로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이때 하나 더! 이때 x 앞에 붙는 개수가 뭐다? 1이었다라는 것 또한 조금 더 유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어. 알겠죠?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어떤 게 좋을까?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2x의 3승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2라는 다항식을 뭘로 나눌 거야? 1차식 x 더하기 2로 나누면 그에 따르는 목과 나머지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다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쓸 거야?
다르게 쓰겠죠? 이렇게 쓰고 여기는 곱셈으로 여기는 덧셈으로 이렇게 표현되겠다. 자, 이럴 때 직접 계산법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지. 개수만 분리해 2. 나는 내림차순 쓸 건데 2차가 없어? 그럼 0 써줘야 돼. 0.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엔 우리가 나눗셈 할 때는 이렇게 썼잖아. 위쪽에다가 줄을 건데 이거만 아래쪽으로 갔죠? 방향이 약간 반대 느낌 나지, 그치? 자, 여기 주어지는 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쓰는 거야.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뭐라고? 얘는 1차식을 뭘로? 아우, 글씨가 왜 이래. 0으로 만드는 x값이야. 됐죠? 이게 너야, 너. 야, 여기를 0으로 만든 x가 얼마? 마이너스 2. 여기를 0으로 만든 x가 얼마? 알파. 됐죠? 자, 그 값을 여기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순한 계산 방식의 반복이야. 자, 여기 첫 번째는 뭐 할 거니? 이게 첫 번째야. 그냥 그대로 내려와. 얼마? 2. 두 번째 뭐 할 거야? 이 둘을 곱해. 해서 위로 올려. 그럼 얼마? 마이너스 4. 그리고 이 둘을 다시 뭐 하죠? 다시 더해.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둘을 다시 뭐해? 곱해. 8. 그러니까 이 둘을 뭐해? 더해. 7. 나눗셈에서는 뺐죠? 여기서는 더하는 거야. 직접 나눗셈에서는 계속 빼면서 갔잖아. 얘는 그냥 더한다고. 그 다음 다시 또 너하고 너를 곱해. 마이너스 14. 그리고 이 둘을 더해. 마이너스 16입니다. 하면 그냥 계산이 끝난 거다. 자, 이렇게 계산된 결과에서 마지막에 나왔었던 이 숫자만을 따로 떼어내시고 나면 너를 뭐라고 부를 거야? 너를 나머지라고 부를 거고 너를 뭐라고 부를 거다? 너를 몫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조립제법이야. 이때 몫은 2, 4, 7이죠가 아니고 이게 다 어떻게 정리되어 있었어? 원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잖아. x에 관한 다항식에서. 그래서 너를 x에 관한 0차, 1차, 2차 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qx는 곧 뭐가 되는 거다? qx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7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때 여기서 쓰이는 나머지는 너죠, 너.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 너가 뭐라고? 몫이고요. 너가 뭐라고? 나머지라고. 그래서 이걸 쓰는 과정에 몫하고 나머지가 필히 같이 도출되기 때문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조립제법을 쓰는 것이 조금 더 간결하고 간편하다. 됐어요? 어렵지 않겠지. 자, 근데 이때 말이야. 내가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1차식 중에 개수 앞에 x에 관한 1차항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그럼 어떡하지? 같이 예를 들어볼까 다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자, 2에 x의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다항식을 이번에 뭘로 나누는 거야? 2x 더하기 4로 나누면 그에 따르는 몫과 그에 따르는 나머지가 있겠죠. 그치? 당연히 있겠지. 다항식으로 나눴는데. 근데 다시금 조립제법을 쓰려고 할 때 너가 1차식이잖아. 그 조립제법을 썼어? 그럼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가 얼마? 마이너스 2. 여전히 똑같아? 마이너스 2 넣으면 계산 방법 똑같죠? 그러면 너의 몫을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7. 너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최고차만 비교해봐. 2x하고 2x의 제곱을 서로 곱하잖아. 그럼 얘는 얼마? 4x의 3승이잖아. 안 같죠? 같을 리가 없다고. 하다못해 또 이런 것도 3x 더하기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그럼 역시 너를 0으로 만든 x값은 또 마이너스 2죠. 그럼 또 조립제법을 쓰면 또 너가 나오지. 같을 리가 없죠? 이해되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쓸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다? 그쵸? 나누는 식에 붙어있는 요 앞에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 몫에 뭐가 필요한 거야? 그쵸? 보정, 수정된 식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 조립제법을 그냥 단순하게 쓸 때는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누되 1차식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보정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항등식을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 있었던 2를 바깥쪽으로 빼놓고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 너는 얼마가 돼? 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2에 네모 더하기 너는 그냥 r이라고 쓸게. 자, r. 자, 그래 봤더니 얘는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아. 여전히 마이너스 16이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 여기에 해당됐었던 이 식은 결국 너를 대상으로 쓴 건데 너하고 비교해봐. x 더하기 2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 몫이 너였잖아.
자, 그러니까 너가 뭐란 얘기야? 2 곱하기 네모가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7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모가 결국 뭐가 될 거야? 너가 아니고 널 2로 나눈 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7입니다. 라고 써야 하겠지. 됐어? 자, 그래서 결국 정리, 조립제법을 쓸 때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에서 1차식 앞에 붙어있는 개수, 지겹죠? 1차식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2가 들어갔다면 원래 조립제법을 쓰고 나온 목에다가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뭐 해줘야 된다? 나누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진짜로 내가 필요한 몫이 등장을 하더라야. 됐어요? 자, 여기까지 가고 나면 이런 방식으로 일반화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 자, 어떻게? 자, 요렇게. 자, fx라는 아이는 자, x 마이너스 알파 자, q에 x 더하기 r입니다. 라는 식이 있었을 때 이게 목과 나머지였어?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조립제법으로 구했다 칩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 알파라고 말고 그냥 이렇게 갑시다. x 조립제법으로 구했다 칩시다 라고 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x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해볼게. 됐죠? 그럼 1차식으로 나눌 때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은 a분의 b였겠지. 그치? 자, 그때 너하고 너가 목과 나머지였어.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다시 fx를 뭘로 나눴어? ax 마이너스 b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궁금해요. 됐죠? 자, 그러면 너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 아니라면 결국 너로 원래 있었던 조립제법에 의해서 나왔었던 몫을 뭐 해줘야 되냐고? 나누어 줘야 된다고. 즉 a분의 1에 qx가 됩니다. 라고 써야 하고,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너가 몫이야. qx가 아니고 a분의 qx, a분의 qx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전히 그대로 r, 똑같은 r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자, 이건 말이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a 뽑아내고 널 곱해주는 순간 a 앞으로 뽑아내봐. a x-a분의 b. 자, 그리고 너는 a분의 1 곱하기 qx가 될 거고,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너하고 너 먼저 연산을 해버리면 1이 되잖아. 그래서 그건 뭐가 된다? 너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인데 해석상 다음 같은 1차식으로 하는 목과 나머지를 q와 r이라고 한다면 다음 같은 1차식으로 하는 목과 나머지는 a분의 q하고 r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조립제법에 의해서 나왔었던 몫의 보정을 통해 실질적인 몫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야. 알겠죠? 오케이.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조립제법 정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요. 마지막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언제 사용한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직접 구할 때 사용한다. 이때 1차식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하게 조립제법만 쓰면 큰일 난다. 조립제법에 의해서 나온 몫은 실질적인 진짜 몫이 아니므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다시 한 번 더 나누어서 몫의 보정이 필요하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조립제법을 통해서 쓰는 실전적인 개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떠한 다항식을 특정한 1차식의 내림차순 정리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연속조립제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중에 예제라든가 이런 곳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제법까지 잘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